자, 이번 시간에 지역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먼저 거점 개발, 균형 개발 비교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의 이제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토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1차부터 이제 끝났지, 2020년까지 이제 4차 국토 계획까지 있었는데, 이때 각각 뭐 어떤 식으로 지역 개발했고,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지역 개발 방법으로서 거점 개발, 균형 개발, 그리고 거점 개발 가로에서 하향식 개발, 그리고 뭐 균형 개발은 상향식 개발 이렇게 해뒀는데, 지역 개발의 방법에 따라서 거점 개발, 균형 개발, 즉 어디에 투자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반 시설이 없는 낙후돼 있는 그런 지방이나 또는 뭐 농어촌 쪽에 투자할 것이냐. 이래서 거점 개발, 균형 개발 이렇게 구분한다고. 거점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 지역이고 또 대도시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막을 수가 있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 다 깔려 있고 전기 시설이라든지 사회 각종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 갖추는데 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는 데는 뭐 돈이 들 건 없으니까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적은 비용 가지고 확실한 이제 성장 효과를 끌어내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거점 개발이 유리한 방식이 된다고. 근데 균형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이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대도시하고 잘 사는 지역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균형 개발. 대신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사회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 뭐 전력 시설 이런 사회 간접 자본부터 확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진국하고 저개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런데 빨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미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적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거점 개발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과거 60년대, 70년대는 거점 개발이 주를 이뤘다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 지역은 이미 살 만큼 충분히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도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 격차를 줄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균형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90년대 이후부터는 균형 개발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개발 방법에 따라서 거점 개발, 균형 개발 이렇게 나누신 거고, 하향식 개발하고 상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도하에 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중앙 정부 주도하에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명령 하달식으로 야, 여기에 공업단지 건설해 라고 하면서 명령 하달식으로 하는 그 개발 방식을 하향식 개발이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개발을 상향식 개발이라고 한다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돈이 없어. 그러면 중앙정부 위에다가 돈 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 개발을 하는, 그게 이제 상향식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점 개발하고 하향식 개발을 같이 묶어뒀는데, 거점 개발하고 하향식 개발이 의미가 같다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하향식 개발인 경우에는 거점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상향식 개발은 균형 개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거야.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상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청에서 뭔가 지역 개발할 거야. 상향식 개발일 거야. 그럼 서귀포시청에서 중앙정부에서 자본을 가져오겠지, 돈을 따오겠지, 그지? 그리고 투자를 할 거야. 서귀포시청 주도로 투자를 해. 어디에 투자를 할까? 서귀포에 투자를 하지. 서귀포시청 입장에서는 뭐 부산에 투자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서울에 투자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관심 없어. 우리 지역만 관심이 있어. 그럼 결국 투자하는 곳은 지방이 된다. 그래서 균형 개발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하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서울만 볼 게 아니거든. 전국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이야. 전국을 다 관리하는 그 입장에서는
야, 여기 투자할까, 여기 투자할까? 어디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 하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거야. 자, 그래서 개발 주체를 본다 그러면은 거점 개발하고 균형 개발이 주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하향식 개발하고 상향식 개발하고의 주체가 되겠지, 그지? 이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이 개발 주체 가지고 지역 개발을 나눈 거니까. 개발 주체, 하향식 개발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주도에서 하는 개발이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본다 그러면 거점 개발은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했을 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성장 효과를 극대화. 적은 비용의 효과는 크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에 비해서 균형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는 지방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방에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잘 사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발전,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점 개발하고 균형 개발이 서로 투자하는 지금 지점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고.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각각의 단점이 된다고. 그래서 거점 개발의 단점을 든다 그러면은 얘가 취하고 있는 형평성을 고려를 못하고 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에 또 투자하는 거야. 그럼 대도시는 더 크게 성장하겠지만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럼 잘 사는 지역하고 못 사는 지역하고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죠. 그럼 균형 개발은 거점 개발의 장점을 못 취하는 거지. 얘는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들, 도로라든지 뭐 상하수도라든지 이것부터 먼저 확충을 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균형 개발의 단점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장점을 보면은 이 장점은 이제 하향식 개발하고 상향식 개발의 장점이 나와 있는데 하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명령 하달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그래서 여기다 공업단지 건설해라고 하면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공업단지 건설하는 거야. 여기 아파트 단지 건설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바로 이제 아파트 단지 건설한다는 거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처리가 된다고. 근데 상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 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왜? 상향식 개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평상시에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결국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술 한잔 하면서도 뭐 얘기 들었을 거고 또 뭐 밥 먹으면서도 이런 불만 뭐 이런 것도 요구사항 들었을 거고.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지역마다 일치된 요구사항이 안 나오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디다 도서관을 건립할까? A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자기 동네에 해달라는 거야. 근데 B라는 동네 갔더니 B라는 동네에서도 도서관이 필요하대.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다 필요하대. 도서관 한 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러면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뭐 달래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뭐 A동에다가, 도서관 건설할게. 뭐, 다음에 또 뭐, 돈 생기면 그때 B동 해줄 테니까 B동 이번에 양보해라. 라고 이제 뭐, 좀 달래주든지, 아니면 좀 뭐 협박을 하든지, 야, B동 니네들 그러면 재미없다. 다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라고 협박을 하든지, 그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야. 시청 공무원은 어차피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업무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하향식 개발은 빨리 일처리는 할 수 있어. 빨리 일처리는. 그런데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중앙정부에서 뭐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래서 역시 하향식 개발하고 상향식 개발도 역시 각각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또 단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추진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점 개발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별로 없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거점 개발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형 개발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점 개발, 균형 개발 또는 뭐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 거점 개발이나 균형 개발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 그리고 이거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다고 이게. 그래서 출제된다라고 하면 아주 정답률이 높게 나오고 지역 개발에서 조금 정답률을 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이 내용이 나오시. 지역 개발의 사례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 개발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이 사례가 교과서에 이제 나온다고. 자, 1972년부터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해가지고 이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 그래서 1차 때는 1차는 1972년부터 81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되지. 2차는 82년부터 91년까지, 3차는 92년부터 99년까지. 이거는 이제 10년이 조금 안 되지, 그지? 진행하다가 99년 되면서 진행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중단하고 4차로 바로 넘어가. 그리고 1차, 2차, 3차는 10년이지만 4차는 또 장기 계획이야. 20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외우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은 뭐 외울 거 많은데 어떻게 정확한 연도까지 다 외우겠니, 그지? 그래서 대략 본다라고 하면은 1차는 70년대다, 2차는 80년대다, 대략 3차는 90년대다, 4차는 2000년대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된다고. 그다음 지역개발 방식으로는 1차 때는 아직까지 경제 성장을 못했던 좀 저개발국이었기 때문에 적은 돈 투자했을 때 빠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거점 개발 방식을 취했던 거고,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집중 투자를 했던 거고. 자, 그다음 2차 때 넘어가면은 광역 개발, 광역 통합 개발이라는 방식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자, 1차 때 70년대 거점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급성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빠른 성장을 했다고. 근데 거점 개발의 단점이 뭐냐?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도시는 잘 살아. 근데 농어촌은 너무 낙후돼 있거든. 그러면서 80년대 2차를 맞이하는 거야. 야,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격차가 너무 큰데? 그럼 농어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균형 개발을 해야 돼, 균형 개발. 그 균형 개발 하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그렇게 뭐 선진국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래도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아니 농어촌 지역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도 안 나는데 경제 성장 언제 하려고? 그러니 거점 개발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균형하고 거점하고 섞어놓은 중간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게 광역 개발, 광역 통합 개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영남권 중에서 뭐 경상도에 있는 지역 중에서 거점을 선택하면은 제일 뭐 기반 시설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부산이겠지, 그지? 그래서 부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거점 개발이야. 그럼 부산이 성장하겠지, 그지? 그 성장 효과가 이제 주변 지역도 이제 미칠 거다. 그 주변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걸 노리는 이게 거점 개발이라고. 근데 광역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거점을 잡기는 잡아. 그런데 거점을 부산으로 딱 잡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그 주변 지역, 주변에 있는 무슨 양산이라든지 뭐 김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뭐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거점을 다 잡는 거야. 거점을 크게 잡는 거야. 크게 잡는 거야. 그러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도시도 있고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적당히 날 거고, 그리고 이 거점에는 농어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농어촌도 뭐 부산 수준만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않을까라는 의도하에서 거점을 크게 잡는 이게 광역개발 방식이었다. 결과는 실패했어. 거점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부산에 투자 이루어지지. 여기 투자가 안 돼요. 투자가 안 돼. 그래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근데 어쨌든 1차 때 거점 개발하면서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이게 문제 되겠다라는 거는 인식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면서 지역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자, 그 다음 90년대 3차가 되어서 3차가 되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선진국 문 앞에 이제 거의 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살리자라고 하는 균형 개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도 주 초점은 균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어떤 업적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1차부터 2차, 3차, 4차 때까지의 지역개발 방식,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 얘도 출제되지만 얘가 출제되면 역시 쉽게 맞춰. 그런데 1차 때 있었던 업적, 2차 때 어떤 업적, 3차, 4차 때 이 업적들, 이걸 물어보면 정답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귀찮지만 각각의 업적들,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정리를 잘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1차 때부터 보자. 자, 1차 때 업적을 보면은 1차 때는 일단 먹고 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공업시설 투자에 초점을 맞춰. 그것도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자, 그 대표적인 공업단지가 남동임의공업시이지. 우리나라 최대 중화학공업시. 자, 이게 70년대부터거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공업이 중심이었어. 경공업은 주로 생필품이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야. 근데 중화학공업은 생필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근데 경공업하고 중공업하고 어느 게 돈을 많이 버느냐? 중공업이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중공업, 완전 돈을 벌기 위한 공업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중공업 제품들 막 수출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 항구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이 안 깔려 있으면은 중화학공업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이게. 그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항만 시설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고속도로들이 70년대 대거 이제 건설이 되었다. 자, 그다음에 4대강 유역 종합개발. 니네들도 4대강 유역 종합개발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만은 니네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4대강 유역 종합개발하고는 이게 달라. 니네들이 들어본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보호 건설해가지고 수상교통로를 이용하고 이 4대강 개발이고 이거는 댐 건설이야. 다목적 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수 피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공업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해. 1년 지나면 홍수 때 전부 다 침수도 안 돼버리는데.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자. 라고 하면서 이 4대강에다가 대규모 댐을 대거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홍수 피해를 줄이고 댐을 만들면 부수적으로 또 뭐가 되느냐? 수력 발전이 또 돼.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또 공업지대로 또 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4대강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댐을 건설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해야 돼. 개발 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녹지 공간. 자, 이거는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거야. 때는 70년대야. 먹고 살기 힘들 때야. 그런데 환경을 고려한 거지. 그래서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 개발 제한구역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 시험에 출제되면은 개발 제한구역이 몇 차 국토 개발하고 관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몇 차로 넘어가느냐? 3차 내지는 4차라고 생각해. 아니야. 1차야. 대단한 업적이야. 먹고 살기 힘들 시기에 이미 환경을 고려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1차 때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2차 때. 2차 때는 광역개발 방식에서 균형개발하고 거점개발하고 섞어놓은 형태인데 실제로는 거점개발에 더 치중이 되었다라고 했지. 그지? 근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했던 대표적인 업적 두 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농공단지를 줬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에다가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로 투자되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다 떠나버리거든. 그래서 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떠날까? 마땅한 일자리가 없네. 그럼 시골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자. 그럼 시골에다가도 공장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면서 시골에 공장 만드는 그게 농공단지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농촌에 필요한 뭐 사료 공장이라든지 비료 공장이라든지 이런 좀 소규모 공장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마련했다. 수도권 정비, 얘도 잘 나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이 너무 복잡하니까 수도권의 과밀화를 좀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을 제정했다. 그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야. 그래서 거점 개발, 둘 다를 노렸지만 실제로 거점 개발에 진행됐다. 그나마 균형 개발 차원에 했던 그 업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게 2차 때야. 잘 기억해. 자, 그다음 3차 때 업적을 본다면은 3차 때는 이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다. 3차 때가 되면 90년대 같으면은 공산권이 이제 붕괴가 된다고. 그러면서 북한하고도 대화의 물꼬가 조금 트이기 시작해. 그래서 90년대 H그룹에서 소를 1000마리인가 2000마리인가 또 북한으로 보내줬지, 그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답례로 또 풍산개, 남한에서는 진돗개가 유명하잖아, 그지? 북한에서 풍산개가 유명하거든. 그래서 풍산개 2마리를 또 그 당시 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또 선물로 또 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튀기 시작했던 데가 이 3차 90년대다라는 게. 자, 그리고 신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신산업단지 중요해. 신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때는 균형개발이야. 못 사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때는 잘 살고 있는 부산 일대 남동 임해 지역에다 공업단지를 건설한 거고, 이때는 못 사는 지역에다 공업단지를 건설한 거야. 자, 이 공업단지를 신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 신산업단지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서해안 일대 쪽에 이 신산업단지들이 쭉 들어와 있다고. 아산만 일대, 그 다음에 군산 일대, 그 다음에 저 목포 밑에 영암 일대, 이런 데 이제 신산업단지들이 쭉 들어왔는데, 그럼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공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한다면은, 강원도 지역도 낙후되어 있지 않나요? 이쪽에다 공업단지, 신산업단지 건설하면 될 텐데, 왜 좀 더 서해안 쪽에 주로 깔려있죠? 자, 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해.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고. 10억이 넘는 소비 시장이 있어. 그럼 그 큰 소비 시장인 중국하고 교역이 이제 점점 활성화된다고. 중국하고 늘어나는 교역도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도 살려야 돼. 그래서 중국하고 교역하기 좋은 서해안 일대 쪽에, 또한 서해안 일대 쪽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당시 낙후되어 있었으니까 이쪽에 산업단지를 건설한 거예요. 자, 그 산업단지를 신산업단지라고 합니다. 90년대. 자, 그리고 이제 균형개발이니까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도시를 키웠고, 그리고 도농통합시를 최초로 출범시킨 게 90년대다. 도농통합시라고 하면서 도시하고 농촌을 하나의 시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게 도농통합시. 그리고 묶은 이유가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도 인접한 도시로 묶여버리면은 이 농촌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지.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디가 자본이 넉넉하니, 어디가 세금이 많이 들어와. 도시가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주변에 농촌은 세금이 안 들어와.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도시 지역은 계속 성장하지만, 도시 지역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촌에다가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투자해 줄 필요가 없잖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닌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농촌을 관할 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게 행정구역이 총 4개가 있어서 제주시, 서귀포시, 여기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4개가 있었거든. 그런데 북제주군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했냐? 제주시로 묶었지. 남제주군은 서귀포하고 묶어서 서귀포시로 묶었거든. 그럼 제주시는 북제주군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와. 여기는 세금이 별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 만든다든지 할 때 상대적으로 자본이 넉넉하지. 근데 여기는 북제주군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 제주시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 돈다 하더라도 북제주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데. 그래서 같이 묶어버렸지. 그럼 제주시 입장에서는 북제주군에 해당되는 것도 투자를 해야지, 이제. 왜?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그래서 농촌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균형 개발이지. 그게 도농통합시. 자, 그래서 4개 업적이 적혀져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업적,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업적은 3차 때는 신산업단지. 자, 그리고 도농통합시가 출범됐다라는 거. 자, 그다음 4차 국토개발. 자, 때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지정됐다. 자,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각종 행정 기능들이 서울 쪽에 몰려 있다고. 서울 쪽에 몰려 있는 이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떼주는 거야. 그 지방에서 이 서울에 있는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도시가 혁신도시야. 그러면 서울에 있던 그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 이 기능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도 지방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지정하는 게 그게 혁신도시, 지방을 살리자라는 거야. 그다음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정부에서 이제 지방에 기업도시라고 지정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여기에 민간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이 민간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그 지방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민간 기업체가 서울을 떠나가지고 지방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지방으로 그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기업체들에는 또 정부에서 또 혜택을 주고 이러면서 지방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면서 지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그게 이제 기업도시가 된다. 자,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의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선진국의 이제 기업 활동, 선진국들의 이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이제 해주는. 그래서 선진국의 기업체가 들어오면 각종 혜택을 주는 거지. 그래서 세계화에 대비해가지고 외국의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준 이런 데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뭐 경제특구의 개념하고 그게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차 때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업적을 잘 정리해야 돼. 업적을 1차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특히 남동 임해공업지역 최대 중화학공업지역이에요. 중화학공업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항구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들을 확충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환경을 생각했지. 개발 제한이고요. 1차 때 됩니다. 자, 2차 때는 거점하고 균형을 섞어놓은 형태인데 실제로는 거점에 치중되었다. 그나마 균형 개발 차원에서 했던 게 농촌에다가 공장 건설한 농공단지,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 수도권 정비 계획. 자, 3차 때 균형 개발이야. 균형 개발. 공업단지를 만들더라도 대도시 지역이 아니라 낙후되어 있는 지역, 그것도 중국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해안 일대 쪽에 공업단지를 만들었어. 그걸 신산업단지라고 했다. 자, 그리고 농촌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합을 시켰지. 도농통합시. 자, 그다음 4차 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행정기능을 빼내는 그걸 혁신도시. 민간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을 끌고 가는 기업도시. 그리고 외국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지정했다. 자, 그럼 4차 때 이제 지정했던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이제 지역지리 쪽에서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다고. 자, 그럼 혁신도시에 해당되는 것 보면은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둘 다 어디를 살리자? 지방을 살리자는 거야. 지방을 살리자. 서울을 살리자 아니 지방을 살리자. 그래서 둘 다 일단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찾으면 안 돼. 지방에서 찾아요. 지방에서. 자, 혁신도시는 여러 개가 있어. 지금 보면은 자, 원주가 들어가 있고, 충청북도 쪽에는 진천, 음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전주, 완주 이런 데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전남에는 나주가 들어가 있고, 제주에는 서귀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들어가 있어. 부산. 울산도 들어가 있지. 대구. 대도시들도 들어가 있어. 여기 수도권 외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경남 진주, 그리고 김천 이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쪽에 일부 광역시급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원주, 그리고 진천, 음성, 충청북도 진천, 음성. 특히 다 알아야 좋겠지만은 다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2개만이라도 알아도 충북의 진천, 음성,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 자, 그다음에 기업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살리자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는 없다. 자, 어디 있냐면은 원주, 그리고 충주, 그리고 태안, 영암, 해남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업도시도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하고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바닷가 쪽에 해안가 쪽에 있는 영암, 해남 그리고 태안. 자, 여기는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고 내륙 쪽에 있는 원주하고 충주가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 이렇게 있다. 역시 다 알면 좋겠지만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개만이라도 알아두자. 원주하고 충주하고만이라도 알아두자. 자, 원주는 유일하게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둘 다로 지정되는 것이 원주야. 자, 그다음에 외우라고 한 거는 전부 다 충청북도 쪽에 있어. 기업 도시로 진천, 음성, 그리고 혁신 도시로 진천, 음성, 그리고 기업 도시로 충주. 물론 나머지 지역도 알아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충청북도 지역이야. 자, 그다음 경제 자유구역에서 여러 개 지정되어 있는데 하나씩 볼까? 뭐 인천 쪽에 일부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 지정되어 있고, 광양만 쪽에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 일대, 그리고 청주,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강릉, 동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다 알면 좋겠지만 다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한 두 개만 좀 중요한 거 외우겠다라고 하면 평택, 안산만 쪽에 있어 평택. 자, 그다음에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광양만 일대 다 알아야겠지만은 중요한 거 일단 이 두 개만이라도 정리해두자. 평택하고 광양 여기는 경제 자유구역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개발까지 정리가 되어서 자, 어쨌든 기업도시, 혁신도시 얘네들 좀 배울 거 많지만은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한 것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 두길 바라고, 그리고 1차부터 4차 국토 개발의 업적들을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수고했어.